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656조 9천억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2.8% 늘린 건데 그 증가폭은 20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올해 1%대, 내년에도 2%대 저성장이 전망되는데 정부는 지출을 최소화한 거죠. 가계와 기업이 어려울 땐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게 지금까지 봐왔던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우리 정부는 그러한 수정자본주의 모델을 따르지 않으려 합니다. 경기 부양보다는 재정 건전성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지금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할 시기인지, 경제 성장은 좀 포기하더라도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야 할 시기인지 저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 결과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올 겁니다. 부디 대외 경제라도 좋아져서 수출이 회복되길 바랄 뿐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미래 준비와 일자리 창출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는 늘린다는 건데요. 부디 체감이 될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8월 30일 수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항상 김근태님, 이정환님, 이동훈님, 김경민님, 이렇게 이선호님 아침에 같이 인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초영님, 김진희님도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이분들이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퀴즈 내드리면서 소통 시작하겠습니다. 귀금속 중에서도 이것의 가격이 일주일 사이에 4% 올랐네요. 같은 기간에 금은 1.3% 정도 오르는데 그쳤는데 이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이것의 절반 이상은 산업용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경기 상황에 금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중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니까 그 기대감이 이 금속에 나타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아실까요? 이 정도면 힌트 드려야 될까요? 예. 금 말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KBS 콩으로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굴이라고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백금도 있고 한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한 글자입니다. 오늘은 누구랑 같이 하는지, 자, 오늘의 경제뉴스 동아일보의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의 강영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셨던 예산입니다. 정부가 어제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했는데요. 총 지출 656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는 2.8% 증가한 숫자인데요. 재정 통계가 정비가 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에 최소 증가폭에 해당하는 긴축 재정입니다. 네. 이어서 이달 말부터 전셋집 집주인도 전세금 반환 보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전세의 난 속에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아이템은요. 네, 10월부터 저희 마시는 우유의 원유값이 리터당 88원 오릅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 가격이 1리터에 3,000원 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신분증 사진 인증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비대면 실면 인증의 허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백상경 기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도 예산 정부가 일단 얼마를 편성을 했는지부터 밝혔죠. 그 내용 들어볼까요? 네, 총 지출액 숫자부터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600조가 넘죠, 지금. 네. 그러니까 계속 이게 2022년 600조를 처음 지출액이 이제 600조를 넘어섰고 네.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산의 증가폭하고 내년 성장률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보면 이제 정확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656조 9천억 원. 네. 네. 작년에 이제 국회를 통과했던 올해 예산안 총 지출액이 638조 7천억 원이었어요. 네.
여기서 이게 한 18조 2천억 원 정도가 늘어난 건데요. 이게 증가율로 따져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2.8% 플러스가 된 겁니다. 2.8%. 네, 이게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 때 보고됐던 것까지가 이제 4% 중반 증가율이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3%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2.8%까지 나온 겁니다. 한 2%포인트 정도 빠진 숫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올해 예산을 좀 처음 편성을 할 때도 긴축 기조를 유지를 했었는데 이때하고 비교해도 좀 많이 적거든요. 이때도 지출 증가율이 한 5.1% 정도는 됐어요. 이것보다 한 뭐 확연히 작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확장 재정 기조를 좀 유지를 했었던 문재인 정부 때하고 좀 비교를 하면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 예산안상의 총 지출 증가율이 연간 한 7%에서 9% 정도가 됐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좀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은이 또 지난주에 그 금통위를 하면서 내놓았던 그 우리나라의 내년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있는데요. 이 전망치도 한 2.2%가 나왔는데 이거하고 비교해도 2.8%니까는 거의 뭐 차이는 크게 네.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질 성장률 자체가 물가 상승 요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이거하고 뭐 거의 준하는 수준이니까 예산이 뭐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긴축 재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뭐 가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잖아요. 네. 그 이유도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들어오는 돈이 펑크가 나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요. 역대급 세수 펑크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내년도 총수입 잡힌 걸 보면 총 지출보다 한 45조 정도가 빠져 있는 612조 규모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올해 뭐 이 총수입에 비해서도 한 13조 6천억 원 정도가 줄어든 건데 이게 기금이나 뭐 이런 다른 여타 뭐 분야에서 얻는 국세 외에 얻어질 수 있는 어떤 수입들 이런 것들이 한 19조 5천억 원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면서도 국세 수입 자체가 한 33조가 줄어드니까 전체 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뭐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도 국세 수입, 그러니까 올해보다 이제 많이 줄어든 액수인데 이게 액수를 살펴보면 367조 4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정부가 지난해 국가재정 운용계획 발표를 할 때는 내년에는 이제 올해가 아니고 내년인데요. 내년에 국세 수입이 418조 한 8천억 원 정도 될 거다. 한 419조 가까이 될 거다라고 분석을 했었는데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한 50조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득세 뭐 한 6조 줄고 법인세 한 27조 줄고 부가가치세도 한 2조 정도 줄고 뭐 여러 세목에서 각 뭐 일제히 좀 세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총액이 줄어든 겁니다. 올해도 지금 세수 뭐 이렇게 덜 거치고 있는 상태가 매우 심각한데요. 기재부가 6월에 이제 국세 수입 현황 자료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상반기까지 얼마나 걷었느냐 이런 것들을 본 건데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 178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39조 7천억 원, 40조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세수 이제 뭐 빵꾸가 나는 거는 사실 뭐 거의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역대 최대 규모를 찍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관측들까지 나오는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올해 뭐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뭐 작년하고 거의 똑같은 세금을 그대로 걷는다라고 가정을 해도 세수가 356조가 거치는데 이렇게 보면은 올해 이제 당초에 세입 예산으로 잡았던 400조 한 5천억보다 44조 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생각보다 더 안 거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정부도 많이 쓸 수가 없고. 네. 근데 세수가 전반적으로 줄었는데 정작 깎아주는 세금 네. 감면은 더 늘었어요? 네, 내년 국세 감면액이 한 77조 1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게 올해보다 한 7조 6천억 원 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국세 감면율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이제 국세 수입 총액하고 감면액을 더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감면액을 뭐 나눈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원래 걷어야 될 세금에서 감면액이 얼마나 차지하는 비중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이게 16.3%예요. 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요.
기재부가 이 내용들이 이제 기재부가 예산안하고 항상 함께 발표를 하는 이제 조세 지출 예산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조세 지출 예산서 그러니까 뭐 세목들 뭐 조세 특례 제한법이나 여러 가지 세법상의 뭐 깎아주는 금액들을 다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얼마나 깎아줬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요.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좀 두드러진 게 기업 감면액 그 중에서도 이제 대기업들의 감면액이 좀 확연해서 눈길을 좀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 감면액이 올해보다 한 2조 2,200 뭐 300억 정도 늘어난 한 6조 6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R&D나 뭐 투자 세액 공제나 이런 것들을 해주니까 뭐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걸 두고도 좀 뭐 갑론을박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결국에는 경기 좋아지자고 이렇게 세금을 네, 깎아주는 맞습니다. 거죠. 네. 투자 많이 하라고. 네. 그러면 아까 세금이 덜 거친다. 또 감면도 많이 해주고 있다. 이 이야기했는데 전반적으로 그럼 재정 수지도 따져봐야죠. 네,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지금 뭐 상당히 좀 심각해지는 상황인데요. 이게 한 58조에서 92조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적자가 얼마나 차지하나, 이 적자 비율은 4% 가까이를 찍을 전망이고요. 이게 국가 채무는 한 62조 정도 늘어나는 뭐 상황입니다. 이게 이 4%라는 걸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 비율이 이게 정부가 지금 법제화를 추진을 하고 있던 재정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준칙인데 이게 이제 재정 건전성을 뭐 유지하고 있다라는 척도를 한 3% 정도로 두거든요. 근데 이걸 넘어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에 이 3% 비율 이내로 재정 적자를 관리하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했는데 결국은 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봐야 되고요. 이게 또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전 정부에서 너무 예산을 좀 방만하게 사용을 했다라고 해서 이 재정 준칙을 계속 입법을 해야 된다라고 시도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이게 뭐 야당 반대로 좀 무산이 됐죠. 뭐 이 법제화가 안 돼도 우리는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뭐 예산을 짰는데 여전히 이것도 뭐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재부가 이 준책을 이제 시행을 하는 시기를 내년은 말고 그 다음 해 뭐 2025년부터 우리가 하겠다라고 조정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법제화의 논리들이 조금 힘을 잃은 것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나옵니다. 너희도 못 지켰는데 이걸 어떻게 또 설득을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요. 추경호 부총리가 이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3% 이하로 재정 적자를 유지하려면은 사실상 내년에 어떤 총 지출 자체를 마이너스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는 경제 상황이나 민생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역대 최저 수준인 한 2.8% 정도에서 우리가 조금 조율을 했다. 그래서 뭐 한 23조 정도 우리가 지출 구조조정도 하고 했다. 뭐 2년 연속 지금 20조 원 정도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사실 재정 준칙이라는 게 참 말은 쉽죠. 네. 이론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데 이게 실제 우리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숫자부터 갖다 맞춘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삶과는 완전히 또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요. 맞습니다. 네. 그 이번 예산안을 본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대체로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상을 좀 뛰어넘는 수준의 어떤 급격한 세수 감소 상황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나름대로 지출을 줄인 게 뭐 좀 허리띠를 졸라맨 결정이다라는 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SOC 예산 같은 게 좀 늘어났고 뭐 여기서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을 이게 제대로 한 거냐, SOC 또 돈 넣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고요. 특히나 지금 좀 주요 예산 분야들 가운데서 이제 R&D 얘기 최근에 많이 나왔잖아요. 과학계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인데요. 이게 R&D 예산이 올해보다 한 5조 줄어든 뭐 26조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도 갑론을박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일각에서는 경기 활성화 뭐 이런 뭐 목표를 좀 감안을 하면 재정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었냐. 좀 뭐 우리가 이제 국채 발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수단도 좀 열어놓고 좀 재정 투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강영현 기자에게 우유 소비가 좀 늘지 않아서 오히려 줄고 있어서 참 이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인데 근데 우유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네요. 그 원유 가격 협상이 타결이 됐네요, 일단. 네, 우유의 기본 가격이 기본이 되는 원유값인데요. 네. 낙농진흥회가 원유 기본 가격 조정 협상위원회에서 용도별 원유 기본 가격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음용유용 원유의 기본가는 리터당 88원 오른 1,084원, 그리고 가공유용 원유 기본가는 리터당 87원 오른 887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우유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게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소비자들의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은데요. 일단 우유업계는 인상된 원유 가격이 적용되는 10월을 앞두고서 이제 흰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가격을 어떻게 할지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인상폭을 최저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라는 데에는 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우유의 원재료인 원유 가격 인상에 따라서 사실 흰우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한데요.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에 발을 맞추는 셈입니다. 앞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유업계를 소집해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우유 같은 경우에 1리터 우유 제품의 출고가 인상률을 3% 수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원유값 인상에 따라서 흰우유 가격을 6%가량 인상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적은 인상폭을 정한 겁니다. 유통업체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1리터 우유 하나 가격이 2,800원 정도로 오르는 셈인데 한마디로 1리터에 3,000원은 넘기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좀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유값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업계에서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분위기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유 업계도 가격 인상폭을 최저 수준에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메일유업 같은 경우도 출고가를 최저폭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라고 하고 지난해에는 이제 900ml짜리를 9% 올렸었거든요. 올해는 조금 더 그거보다는 좀 낮게 올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남양유업도 비슷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유통업체도 비슷한데 농협 같은 경우에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흰우유 대표 품목의 가격을 2,980원 이하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000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2,980원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이미 뭐 판매점마다 가격은 좀 다를 수 있고 또 그 중에서 좀 감나가는 우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맞아요. 이미 또 3,000원 넘은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겠다 이런 의도로도 보입니다. 근데 일단 아직 우유 가격 인상폭을 결정하지 않은 회사들도 있잖아요. 네. 거기는 좀 난감하겠네요. 아무래도 일단 서울우유가 이미 발표를 해버려서 예. 다른 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가격에 맞춰야 되는 측면이 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유값 가이드라인 준 것 아니냐 이런 불만도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농협 그리고 농협조합에 속한 서울우유를 내세워서 우유값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뭐 이런 불만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유 가격이 대폭 올랐는데 제품 가격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거는 기업들이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가뜩이나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우유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급감하는 것처럼 이제 실적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50세 이상 임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도 진행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3년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유업체들이 흰우유 가지고는 수익을 못 내고 있죠. 계속해서 그걸로는 네. 손해 보고 있고 보통 가공유라든지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다른 걸 팔아서 수익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상경 기자, 아까 이야기가 전세보증금 관련해서 좀 제도가 달라지는 게 있다고 했어요. 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관한 건데요. 네. 전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다들 가입을 하시기 때문에 뭐 다 내용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네. 가입을 해야만 받아주는 그 네. 반환 보증보험. 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뭐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안 준다 이랬을 때 보증사가 세입자한테 대신 보증금 지급하는 네. 제도죠. 그 상품인데요. 이 전세 보증금을 뗄 걱정 줄여주는 제도인데 이게 기존에는 신청하고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세입자였어요. 그러니까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이셨는데 이걸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조치들은 왜 내는 건지 그 이유도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좀 가장 문제가 뭐 좀 우려가 됐던 역전세 문제, 역전세. 네, 역전세 문제 때문인데요. 이번 개정이 보면 이제 정부가 지난달 말에 발표했던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의 어떤 후속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지금 뭐 대출들을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많이 받은 상태고 선순위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게 전세 기한이 만료를 해도 세입자들한테 돌려줄 돈이 없어가지고
가지고 뭐 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생길 거다 이런 우려들이 큰데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의 이 전세 보증금을 좀 뭐 확실하게 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뭐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보증금 제때 뭐 자기들이 못 주더라도 보증사가 돌려줄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이 지금 보면 순서가 정부가 집주인들한테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뭐 지금 전세금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에 대해서 빌려서라도 세입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게끔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해줬는데 그렇죠. 대신에 동시에 너네가 전세 보증금에 반환 보증을 이제 가입을 좀 의무적으로 해라라는 것들도 함께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후속 조치를 통해서 시행령상에서 여전히 이제 뭐 가입과 신청 자격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정비를 해서 집주인들도 이 제도 안에다가 대상 안에다가 포함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금융위가 개정안을 공포를 하면요. 임대인들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주금공 이제 상품들이 즉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게 내일부터 아마 나올 것 같다라고 하던데, 네, 뭐 이 내용들이 이제 아마 이제 상품들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이제 같이 이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다주택자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에 세입자 보호를 좀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집주인들이 신청하는 이런 반환 보증의 한도는 이제 세입자가 신청하는 반환 보증 한도보다 한 3배 정도 늘어난 30억 정도까지 늘려줬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액수를 보증을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아하. 그렇게 보장 폭이 좀 넓어지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네. 자, 강영현 기자에게 다시 갑니다. 신분증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신분증 사본 이거를 캡처한 거 사진으로 찍어둔 것 이게 어디 빠져나가서 피해보는 사람들 많다고요. 네, 신분증 사본 인증 피해자 모임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신분증 사진이 유출되면서 피싱, 대출 등의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7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사가 신분증이 실물인지 사진인지 판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이제 금융사가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때 신분증 혹은 영상통화 혹은 기존 계좌를 활용한 일원 송금 이런 의무사항 중에서 2가지 이상을 지키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도용 신분증으로 이미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명의의 알뜰폰까지 개통을 해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 인증이 어렵지 않습니다. 비대면 모바일 OTP 발급, 오픈 뱅킹을 통한 계좌 조회 이런 게 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활용해서 신분증 진위 여부는 판별할 수 있는데 아직도 도용 여부는 걸러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결제원이 올해 안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분증 얼굴이랑 그리고 거래 당사자 얼굴을 비교하겠다는 계획인데 이제 피해자들은 늑장 대책 이런 입장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편리하게 쓰시려고 스마트폰으로 자기 신분증 사진 찍어놓고 네. 사진첩에 담아두시는 분들 지금 두 기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겠네요. 이거 일단 은행이라든지 금융사들의 책임은 혹시 없을까요? 사실 최근 들어서는 법원에서 금융사들의 책임을 묻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실행한 대출까지 갚게 된 피해자들이 금융사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었는데 기존에 이제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규정상 본인 확인 절차를 다 지켰으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실제 고객 확인이 없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지법 동부지원 같은 경우에 관련 사건에서 신분증 사진을 인식시키는 방식으로 신분증 인증이 이루어진 것은 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피해자들 모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뜰폰이 범행에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뜰폰 사업자들도 본인 확인 절차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같은 경우에 휴대폰 전화 가입 현황을 조회할 때 그 신규 가입 제한 서비스 등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은행들도 지난달 말부터 그 인공지능 기반으로 신분증 원본 검증 시스템을 내놓고 있고요. 또 영상 통화를 이용해서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게 내가 사진첩에다가 중요한 정보를 저장해 놓거나 이런 사람들 많은데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다운을 받으면 접근 권한 여러 가지 요청하지 않습니까? 연락처, 사진, 뭐 전화 걸기 기능
이것도 너무 과도하게 정보를 가져간다라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정보 핸드폰에 대부분 사진으로 많이 찍어서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 그 처음에 SNS 뜨면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이제 메시지가 뜨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다 동의를 누르는데 이때 대부분이 이용자에게 설명한 접근 권한 범위랑 그리고 결과적으로 동의를 받은 범위가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내용만 믿고 문제가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동의를 눌렀다가는 자칫해서 이제 개인 정보가 삽시간에 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규정에 대해 이렇게 2016년에 사실 정보통신망법 내에 접근 권한 규정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긴 사업자에 대해서 처벌한 건수가 지금까지 0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정 자체도 좀 모호하고 제재도 약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들이 접근 권한 규정을 회피하기가 십상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들 스스로도 조금 더 신경 쓸 부분도 있겠죠. 네, 사실 가장 최선은 이런 개인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용을 하시려면은 접근 권한이 제한된 안전한 폴더에 옮기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는데요. 뭐 갤럭시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자체 보안 어플이죠. 녹스 이 앱을 이용하거나 애플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클라우드 내에만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OTP 쓰기 전에 보안 카드 같은 거 4자릿수 비밀번호 30개 써져 있는 거 이것도 카드. 사진 찍어서 보관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이것도 진짜 위험합니다. 하대규님이 본인 인증을 하면 휴대폰 인증은 안 하나요? 근데 이게 이중으로 인증을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알뜰폰 개통이라든지 이런 건 아예 핸드폰이 없으니까 신분증만으로도 본인 확인을 또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휴대폰 인증을 하더라도 스미싱이라고 해서 악성 코드 깔아놓고 문자 메시지를 탈취해서 본인 인증을 또 가로채버리는 이런 것도 있어서 이 뛰는 놈과 나는 나쁜 놈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도 좀 잘 지켜야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동아일보의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다시 한번 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나 이런 걸로 대신 또 한번 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현 님이 금은빵 가면은 시세를 많이 쳐줄란가요? 예, 이걸 살 때에 비해서 팔 때 시세가 약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금과 함께 금은빵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게 금과는 다르게 이거는 보통 가격이 좀 낮죠. 근데 거기에 붙는 수수료, 부가세, 뭐 카드 결제 수수료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은 팔 때와 살 때의 차이가 정말로 많이 나야, 많이 이 가격이 올라야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샀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팔아도 최소한 한 10몇 %는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이랑 다르게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러려면 차라리 ETF, 상장지수 펀드 같은 걸 이용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7992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본방 시간이 근무 시간과 겹쳐서 늘 KBS 콩으로 다시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휴가를 맞아서 드디어 본방 사수합니다. 라고 7992님 고맙습니다. 휴가도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오세국님 동입니다. 아닌가요? 예, 제가 구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동은 아니냐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예,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미숙님이 저는 이제 오답 보내주신 줄 알았어요. 아니면 이제 정답을 쓰시다가 마신 줄 알았는데 우미숙님이 정답은 하고 끝내셨네요.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자, 짧은 문자 오시면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주유소 가시는 분들 요즘에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이 숫자 보고 한 주 한 주 우리가 놀라게 됩니다. 최근에 보면 전국 휘발유 가격이 전국 평균 1,740원대, 경유는 1,630원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마저 유류세 인하가 연장이 돼서 그런데 거기에다 한 200원 정도를 더하면 유류세 인하하기 전 가격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죠. 이게 참 석유 가격이, 기름 가격이 서민의 삶과 직결이 되는데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과연 미래에도 그럴지 오늘은 재미있는 경제사를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석유와 관련된 경제 이야기, 역사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오펙 플러스라든지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끼리 어떤 패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도 그랬죠. 과거에 특히나 석유 파동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고요. 네, 맞아요. 저희가 석유 파동이라고도 부르고 뭐 오일 쇼크라고도 부르는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유가가 짧은 시간 안에 4배, 서너 배 이렇게 뛴 사건입니다. 오일 파동 때 갑자기 서너 배 뛰었어요? 네. 와. 이게 1973년에 1차, 네. 1978년 말에 2차 파동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석유 파동이라고 통일을 할게요. 그래서 1차는 저희 한 달 만에 유가가 3달러에서 12달러까지 3달러에서 12달러로 4배. 네, 4배가량 뛰고 시작했고 2차는 뭐 1, 2년에 걸쳐가지고 서너 배 증가를 했어요. 그렇게까지 오를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1차 석유 파동 전에 유가가 배럴당 얼마였냐라고 하면 3달러였습니다. 네, 네. 요새 배럴당 한 80달러에서 9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석유가 얼마나 저렴했었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50년 전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당연히 세계 경제에도 당시 엄청난 영향이 있었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감안해도 사실은 3달러면 굉장히 저렴했던 건데 네. 갑자기 이제 뛰게 되니까 충격이. 한 달 만에 4배나. 예, 1970년대가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좀 격변기였습니다. 여기 석유 파동이 미친 영향이 꽤 크고요. 네. 사실 이제 뭐 변화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석유가 지금처럼 중동의 무기이자 자원이 된 게 이때를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재정적 부담이 좀 커지면서 더는 이전처럼 즐겁게 이제 복지를 제공하지는 못하게 됐고 산유국이었던 소련이 자원의 저주에 걸리면서 무너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이제 반면에 미국 달러는 페트로달러 체제라고요. 값비싼 석유를 거래하는 유일한 통화가 되면서 세계 기축 통화로서 자리를 좀 공고하게 잡게 됩니다. 사실 뭐 정치와 경제가 얼마나 밀접한지 잘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전에는 영미 유럽 석유 회사들이 중동에서 시출을 해가지고 석유를 되게 저렴하게 가져갔었어요. 왜 그렇게 저렴했냐고 하면 근데 이제 중동이 이거를 국유화를 시키면서 우리가 지금처럼 뭐 석유 부자다, 뭐 만수르다, 뭐 이런 농담을 하잖아요. 네. 이게 이때부터 가능해진 얘기입니다. 이게 중동의 그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시리아가 제4차 중동 전쟁을 벌이면서 미국이 개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미국더러 중동에서 나가지 않으면 석유를 이제 더 이상 안 팔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1차 석유 파동이 시작이 됐는데 2차 석유 파동은 이제 이란에 다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석유 수출이 중단될까 봐 사실은 이제 공포에 조금 더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작이 됐고요. 우리가 아는 세계 정치 경제적 지형이 좀 이때부터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억이 많이 남는 게 특히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막 통화정책 금리를 많이 올리는 시기 이야기하면서 막 79년, 80년 금리 엄청나게 올렸던 시절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2차 오일 쇼크가 정말로 심각했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차 오일 쇼크는 좀 견딜만 했던 거예요? 뭐 어땠던 거예요? 이게 다
타격이 없었다기보다는 네. 말씀하신 대로 2차 오일 쇼크가 워낙 우리한테 좀 컸다 보니까 좀 묻히는 감이 있어요. 예. 이게 1차 석유 파동이 1973년 10월부터 시작인데 그때도 환율하고 물가는 굉장히 크게 올랐었습니다. 환율이 한 달 만에 20% 정도 오르고 네. 물가 상승률도 뭐 그 정도 급등을 하고요. 바로 직전에 물가 상승률이 한 3.5%였는데 그 10월 시작이잖아요. 연말에 한두 달 파동이 났다고 그해 전체 물가 상승률이 20%대 중반을 찍었습니다. 근데 사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어디까지 오르냐면 돼지고기 가격도 올라요. 이게 왜 오르냐? 네. 축사도 그 석유를 쓰니까요. 냉난방을 하려면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그렇죠. 어느 곳에든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고 당시 사람들의 일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예상하는 그대로죠. 공장 중단은 뭐 물론이고 가로등도 뭐 안 켜고 가정에 뭐 조명 단속도 하고 그랬죠. 석유 배급제 실시돼 가지고 줄 서서 석유 받아가는 흑백 사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석유 배급제가 예. 시행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제 바로 석탄 연탄 품귀 현상이 이때도 발생을 했었어요. 석유가 너무 뛰니까 네. 차라리 연탄이 필요하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까지는 이제 탄광이 좀 활발하게 돌아가고 예. 있었고 또 석유만큼 석탄을 사용하는 분야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석유가 부족하고 또 비싸지니까 저렴한 석탄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네. 품귀 현상이 발생해서 결국 석탄도 배급제로 돌렸는데요. 이제 당시에 좀 논쟁이 있었던 게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을 석유 중심으로 가냐 아니면은 석탄 중심으로 가냐 이게 큰 이슈였어요. 에너지 전환 문제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탄 종유, 뭐 주유 종탄 이런 말이 있었는데 파동이 정작 일어나고 보니까 이제 탄도 유도 다 주가 되기에는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제 1차 석유 파동 바로 다음해인 1974년에는 연탄 파동도 있었습니다. 연쇄적으로 네. 석유값 많이 오르니까 석탄 가격, 연탄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렇죠. 다 연결이 돼 있죠. 우리 아까 1457님 73년도 유류파동 때 이대호 진행자님은 국민학교 저학년 시절이었죠 라고 해주셨는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저는 책에서 신문에서 봤던 얘기입니다. 태어나기도 한참 전입니다. 태어나기도 한참 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그 1차 파동의 여파가 결국은 2차 파동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2차 파동 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1차와 2차 석유 파동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실은 저희가 1차 파동 때는 한창 경제 구조를 좀 중화학 중심으로 바꾸고 있을 때잖아요. 그 석유가 이제 연료이기도 하지만 재료이기도 해서 이미 있는 산업이 타격을 크게 받았다 이거보다는 새로 도입하는 산업이 초반에 좀 자리를 못 잡고 약간 이렇게 되는데 영향이 좀 상처가 있었죠. 근데 이제 2차 파동 때는 우리가 2차 파동이 왜 컸냐 하면 중화학 산업이 막 돌아가고 있을 때거든요. 또 이제 1차 때는 사실은 뭐랄까 극복이 좀 쉬웠던 것이 중동하고 영미 유럽이 갈등이 좀 컸던 만큼 우리가 중동에 진출을 해가지고 오일머니를 그때부터 벌어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국민소득이 단 5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납니다. 거기서 벌어온 돈으로. 네. 근데 경제는 좀 그렇잖아요. 저희가 변화에 적응을 하고 나면 이미 익숙해진 거는 또 큰 도움이나 큰 회방이 안 되는 면이 있어서 2차 때는 중동 진출 효과가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중동에 나가 계시던 분들이 신변 안전이나 대금 미지급을 좀 걱정하는 일들이 있었죠. 게다가 이제 2차 때는 좀 길어졌던 게 이란하고 이라크가 전쟁을 시작을 하고 소련이 극단적인 이슬람주의가 좀 동유럽에 번지는 거를 막겠다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이면서 유가는 이제 더 뛰고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이때 그 유명한 볼커 의장이 등장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네 금리를 20% 이상 올리면서 우리나라가 참 외국에 달러 빚이 많았어요 그때. 이거 근데 그렇게 올라버리면 이자 비용만 어마어마해지잖아요. 네,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돌덩이를 등에 지고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경제가 힘들어지면은 불만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사실이라
저임금 기조로 경제를 발전시켰던 박정희 정권이 끝나게 된 계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79년 부마 항쟁에도 이때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적 불만 영향이 좀 컸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으니까. 네. 지금 미국 기준금리 5.5% 시대도 굉장히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데 당시 80년, 81년 이때는 미국 기준금리가 20%를 넘었었다. 네.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는. 물론 그때는 좀 고성장 시절이기는 했습니다만 6824님이 저는 72년에 여고 졸업하고 5.1 파동으로 인해서 취업이며 뭐며 경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옛날 생각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마 이게 참 아픈 추억일 겁니다. 그렇죠? 예. 아픈 추억. 어찌됐든 간에 극복을 해낸 거잖아요. 네. 지금 2023년에 돌아서 보면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이제 사실 뭐 유가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유가가 다시 3달러 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2015년, 2016년쯤에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저유가 시대에 뭐 어떻게 적응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 그래도 60달러 선이었던 거를 생각하면 진짜 좀 모두 그냥 변화에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이제 극복을 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만 적응했다. 다만 이제 교과서적인 정답은 있죠. 전쟁 끝나면서 상승률 자체는 이제 끝나고 균형을 좀 찾는 거고 예. 그리고 다른 산유국들이 공급량을 늘렸던 면도 있고 기술 개발도 하고 사회적으로 구조 조정도 들어가고요. 이제 세금을 적게 걷고 적게 쓰는 효율적인 작은 정부와 시장 자유를 좀 외치는 신자유주의도 이때 좀 힘을 크게 얻게 됩니다. 우리도 당시에는 수출 물량이 처음으로 감소를 하고 성장률도 막 마이너스를 찍으니까요. 1986년에 3조 호황 전까지는 내핍한다, 뭐 절감한다 이런 게 강력한 정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아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네. 근데 사실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 살림살이 펴는 거하고 국가 경제 성장하고 좀 분리가 되어 있죠. 성장만 이야기를 하자면 극복을 한 게 맞는데 이건 어떻게 됐냐?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고 우리 전자제품하고 자동차가 세계에서 좀 가격 경쟁력을 얻으면서 수출은 늘어나고 성장은 이제 고도 성장 이어간 거죠. 사실 이 가격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가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의 거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제를 좀 넘어서는 이야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반복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도 꾸준히 준비를 해야겠지요. 오늘 어피티 김정인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허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2년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모두 25만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포르쉐 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24개 차종 21만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95명에 대해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보는 트렌드 팔로우 시간.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한다희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님도 혹시 해외 나갈 때나 국내에서나 팁 좀 주시는 편인가요? 네, 근데 갈 때마다 굉장히 어색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해외여행 하다가 보면은 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게 팁 문화잖아요. 그렇죠. 조금 부담되기도 하고. 네. 이 팁을 주시는 분들, 일단은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 만족해서 주는 게 팁인데 네. 실제 이용객들의 반응이랄까? 그런 거 좀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 팁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은 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해서 특히 우리나라. 네, 조금 차가운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요즘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그 공유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 그 택시 업체에서도 네, 이거 네, 도입한다 그래서 조금 말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대형 택시 플랫폼에서 택시 기사님께 팁 주는 기능을 도입해서 조금 화제가 되긴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왜 팁 문화가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지 또 팁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업체의 팁 도입에 대해서도 이게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화제가 되다 보니 이 설문조사가 실시가 됐었어요. 네. 소비자 이제 20대부터 50대까지 1,000명을 추출해서 택시 호출 플랫폼 팁 기능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 드린 결과 10명 중 7명이 반대에 더 가깝다 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그 하나의 업체 이야기가 아니라 네. 이러다가 팁 문화가 더 커질까 봐 네. 확산될까 봐 마치 미국처럼 의무처럼 될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팁 기능 이미 다른 플랫폼들에서도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 시행권이 좀 더 반발을 부른 이유는 네. 이 택시 플랫폼의 90%를 점유하는 대형 플랫폼에서 이 그렇죠. 팁 기능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한국의 팁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예시를 들어드리면 과거에 우리 짜장면 배달비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배달비를 따로 낸다라는 거 상상을 못했죠. 맞아요. 예. 그런데 이 배달 앱이 등장하면서 배달팁 형태로 유료화됐거든요. 네. 이처럼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면서 이제 IT 기업들이 사회의 규범이나 관습 같은 것들을 바꾸는 사례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욱 걱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의무가 될까 봐. 네.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미국의 사례를 들고 하는데 네. 이게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먼저 발달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팁 문화는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굉장히 있는 네. 편입니다. 팁을 주는 관행이 가장 잘 정착된 나라가 미국인데요. 유럽 국가에서도 팁이 필수는 아니지만 서비스에 따라서 이 팁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팁 문화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네. 어색하다고 그렇죠, 느껴지는데요. 어색하죠, 지금. 네, 일본과 중국은 대부분 팁을 받지 않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팁을 주고받는 일을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색한 일로 여기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값만 치르면 된다라는 인식이 강하고 팁에 대한 거부감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거기에서도 거부감이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니 이런 팁 문화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이거는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주는 개념이었는데 네, 지금은 마치 일종의 부가세처럼 붙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 팁이? 네. 일례로 이제 미국의 팁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서빙하는 웨이터에게 음식값의 15%에서 20% 정도를 팁으로 건네는 문화가 있는데요. 예. 서비스가 아무리 안 좋아도 10%는 줘야 한다. 이런 관행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음식값의 15에서 20%요? 네네네. 근데 최소 10% 이상을 줘야 되고 약간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런 팁 문화가 생긴 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예. 근데 가장 대표적인 설에 따르면 16세기 영국에서 이 팁이 처음 시작됐다고 해요. 네. 근데 당시에 웨이터한테 내 거 좀 더 빨리 갖다 주세요 하는 의미로 TIP를 적었대요. 이게 TIP. 네, to ensure promptness라고 해서 이제 신속성을 보장해달라 이런 의미로 TIP를 적었는데 이게 팁의 첫 시작이라는 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 유럽 전역으로 좀 퍼졌고 미국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는데 미국에도 초기에는 이 팁 문화에 대한 반발이 당연히 좀 심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전쟁 이후에 흑인들이 해방되면서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게 됐고 자본가들이 이 흑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좀 줄이고 팁에 의존하도록 하면서 이 팁 문화가 널리 퍼졌다는 설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에는 이제 서비스의 대가로 팁을 자연스럽게 지불하는 문화로 자리 잡은 거죠. 아하. 김성현 님이 세금에 포함되어 있는 팁을 왜 따로 지불하나요? 라고 물음을 주셨는데 이건 세금이 아닙니다. 예, 세금은 나라에 내는 거고 이거는 그 서비스 근로자, 서비스 네네. 노동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준다라는 건데 이게 문화를 넘어서 거의 강요가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네. 최근에 논란도 많이 생기고 있던데 그 미국에서 보니까 거기도 팁플레이션 네. 안 그래도 물가 상승률 높은데 네. 팁까지 줘야 되느냐. 근데 그것도 이제는 몇 달러 주면 오히려 욕
먹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거밖에 안 주냐고 막 이래서 거기서도 좀 논란이 커지던데요. 네, 이 팁플레이션은 팁이랑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인데요. 팁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서 피로감이 정점을 찍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도조차. 네. 특히 SNS에서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 팁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팁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태블릿 결제 시스템 때문입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도 좀 식당 가면은 네, 앉은 네. 자리에서 태블릿 PC로 주문을 하는데 네. 미국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고.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팁을 현금으로 드렸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어딜 가든지 키오스크나 휴대용 태블릿이 굉장히 많이 확산된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 당당하게 끈질기게 또 교묘하게 계속 팁을 달라고 조금씩 소비자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아, 팁 추가 결제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근데 이제 팁을 주는 버튼은 좀 강조하고 팁을 주지 않는 버튼은 좀 덜 강조하는 식으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설계가 있는데 이걸 이제 다크 패턴이라고 일명 부르거든요. 그런 다크 패턴들이 나타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는 서비스가 키오스크 때문에 더 적어졌는데 왜 팁을 더 내야 하지?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게 되죠.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라든지 네. 뭐 자동 세차장, 무인 가게에서도 미국에서는 이제 팁을 달라고 요청을 한대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덜 받은 것 같은데 팁을 내는 건 똑같네?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게 되면서 이게 팁플레이션이라는 현상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한테 뭘 가져다 주니까 고맙다고 팁을 주는 건데 그렇죠. 내가 가서 먹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심지어 무인 매장에서도 네. 팁을 내야 된다. 네. 이거 뭐 그냥 뜯어가는 건데, 근데 그것도 사실 원래는 얼굴을 보고 그렇죠. 고맙다는 의미로 뭐 1, 2달러 꺼내서 주는 건데, 그게 아니라 누군지도 모르는데 네. 이 돈이 누구한테 가는지도 모르는데 태블릿 PC로 주문하면서 그냥 카드랑 같이 결제해버리고. 네, 맞습니다. 조금 비인간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네. 많은 분들이 동의를 못 해주고 계세요. 이런 팁 문화에 대해서. 네네네. 미국에서도 이렇게 팁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문화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런 팁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곽정은 님도 자유롭게 팁을 선택해 줄 수 있는 건 괜찮은데 팁을 주는 걸 의무적으로 바뀌는 건 반대예요. 그렇죠? 네. 이게 의무라고 하지는 않지만 마치 의무화가 돼서 왠지 줘야 되는. 될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앞으로?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예. 이제 최근에 이런 미국식 팁 개념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들이 조금 보이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같은 경기에는 팁 문화가 받아들여지기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조금이라도 이런 조짐이 보이니까 바로 소비자들이 이제 반발하는 현상만 그렇죠. 봐도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팁 문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팁 문화가 잘 정착한 미국과 우리나라는 임금제도 측면에서 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더 많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만약에 자리를 잡는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무조건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에 대한 고민이 따져봐야죠.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의 질도 높아져야 되고 특히나 요즘처럼 물가 높을 때는 네. 팁도 너무나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늘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한다혜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2부 때 다시 돌아올 텐데요. 2부 때는 M&A,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더 쉽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